누군가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을까? 이러한 가능성을 접하면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차근차근 들어보지도 않고 당황부터 한다. 그들은 스마트폰의 조언을 덮어놓고 따르고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흔쾌히 복용하면서도 업그레이드된 초인간에 대해 들으면 이렇게 말한다. 차라리 그 전에 죽을래요. 한 친구는 나에게 늙는 것의 가장 두려운 점은 세상과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 도움도 안 되는 추억만 붙들고 사는 늙은이가 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다. 초인간에 대해 들을 때 우리가 종으로서 갖는 집단적 공포도 이와 비슷하다. 그런 세상이 오면 우리의 정체성도 꿈도 심지어 두려움까지도 딴 세상 이야기가 될 것이고 세상에 더는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을 거라는 공포. 오늘날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업그레이드된 세계에서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네안데르탈인처럼 느껴질 것이다. 당신은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이 주식시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그것이 수만 년 뒤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세계는 몇십 년 안에 무너질 수 있다. 세상과 무관한 존재가 되기 전에 죽으면 그만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 2100년에 신들이 거리를 돌아다니지는 않더라도 호모사피엔스의 성능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번 세기 안에 세상을 몰라볼 정도로 바꿀 것이다.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은 이들이 유전자 조작학이나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연구비와 교수직과 관련된 시간 척도에서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이 하는 아직 멀었다라는 말은 대략 20년 정도를 뜻하고 기껏해야 50년을 넘지 않는다. 인터넷을 처음 접한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1993년이었고 당시 나는 고등학생이었다. 두 명의 단짝과 함께 이도라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우리는 탁구를 치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엄청난 컴퓨터 광이던 이도는 탁구대를 펼치기 전에 먼저 깜짝 놀랄 만한 최신 발명품을 보여주겠다고 우겼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에 전화선을 연결하고 몇 개의 키를 눌렀다. 1분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고작 끽끽 빽빽 윙윙 하는 소리였고 그런 다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실패였다. 우리는 투덜거리며 불평했지만 이도는 다시 시도했다. 그래도 실패하자 계속 다시 시도했다. 마침내 그가 기쁨의 환성을 지르며 자신의 컴퓨터를 근처 대학의 중앙 컴퓨터와 연결하는데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중앙 컴퓨터에 뭐가 있는데? 우리가 물었다. 그게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온갖 것을 입력할 수 있어. 그가 대답했다. 예를 들면 어떤 거? 우리가 물었다. 나도 몰라. 그냥 온갖 것들. 당시 그의 말은 그다지 유망하게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탁구를 치러 갔고 그 후 몇 주 동안 심심할 때마다 이도의 터무니없는 생각을 놀렸다. 불과 25년도 안 된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25년 뒤에 무슨 일이 닥칠지 누가 알겠는가? 점점 더 많은 개인, 기관, 기업, 정부들이 불멸, 행복, 신 같은 힘의 추구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보험회사, 연금기금, 의료보험, 재무부는 훌쩍 늘어난 기대수명에 벌써부터 기겁한다.
사람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있고 이들의 연금과 치료비를 지불하기에 돈은 턱없이 모자란다. 70세가 새로운 40세가 되고 있는 지금, 전문가들은 은퇴 연령을 높이고 직업시장을 재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거대한 미지의 세계로 빠르게 돌진하고 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죽음 뒤에 숨을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은 누군가 브레이크를 밟아 그 속도를 늦춰줄 거라는 바람이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브레이크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전문가들도 인공지능, 나노기술, 빅데이터, 유전학 중 한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뿐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흩어져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해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서로 다른 분야들의 상호 영향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최고의 인재들조차 인공지능 분야의 획기적인 신기술이 나노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그 반대는 어떨지 가늠하기 어렵다. 과학의 모든 최신 발견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세계 경제가 10년 뒤 어떤 모습일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토록 급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도 없다.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니 멈출 사람도 없다. 둘째, 만일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경제가 무너지고 그와 함께 사회도 무너질 것이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오늘날의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무한 성장이 필요하다. 만에 하나 성장이 멈춘다면 경제는 포근한 평형 상태에 안착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해서 산산조각 날 것이다. 자본주의가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신을 수 있는 신발, 몰 수 있는 자동차, 즐길 수 있는 스키 휴가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무한 성장에 기반한 경제에는 끝나지 않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불멸, 행복, 신성은 이러한 프로젝트로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끝나지 않는 프로젝트가 필요한 거라면 우리는 왜 행복과 불멸로 만족하지 않을까? 적어도 초인적 힘을 추구하는 무시무시한 시도를 왜 내려놓지 못하는가? 그것이 나머지 둘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다리가 마비된 환자들을 다시 걷게 해주는 생체공학 다리를 개발한다면 같은 기술로 건강한 사람들의 다리 성능도 높일 수 있다. 당신이 노인의 기억 상실을 멈추는 방법을 알아내면 같은 치료로 젊은이의 기억도 향상시킬 수 있다. 어디까지가 치료이고 어디부터가 성능 향상인지 명확한 선은 없다. 의학은 언제나 표준 아래로 떨어진 사람들을 구하는 일로 출발하지만 그 다음에는 같은 도구와 노하우로 표준을 뛰어넘을 수 있다. 비아그라는 원래 혈압치료제로 개발되었다. 그런데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파이저사로서는 놀랍고도 기쁜 일이었다.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그 약을 먹고 정상적인 성기능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기능이 정상인 남성들이 표준을 능가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성능력을 얻기 위해 같은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특정 약물에 일어난 일이 의학 분야 전체에도 일어날 수 있다. 오늘날의 성형수술은 제1차 세계대전 때 해럴드 길리스가 올더숏 국군병원에서 부상자들의 얼굴 상처를 치료하면서 시작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외과 의사들은 멀쩡하지만 못생긴 코를 아름다운 코로 바꾸는데도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물론 병들고 다친 사람들에게 성형수술이 계속 도움이 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건강한 사람들의 외모 향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요즘 성형외과 의사들은 아예 건강한 사람들의 외모를 향상시키고 부자들을 아름답게 고쳐준다고 표방하며 개인 병원을 열어 많은 돈을 번다. 유전공학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억만장자가 유전공학을 통해 초인적으로 똑똑한 자식을 얻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대중의 저항이 어떨지 상상해보라. 물론 이 일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위험한 비탈길로 미끄러질 것이다. 처음에는 자식이 치명적인 유전병을 갖고 태어날 수 있는 유전자 프로필을 지닌 부모들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들은 시험관 수정을 시도해 수정된 난자의 유전자를 검사한다. 이상이 없다면 잘된 일이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치명적인 돌연변이가 발견된다면 그 배아는 파괴될 것이다.